예,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7%대를 기록했습니다. 급등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이 경제 읽기 통해서 항상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고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할 만한 소식들 많이 전했었는데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가 7.7%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0.2%가 낮았습니다. 예. 예, 어떤 신호일까요? 예, 어떤 신호일까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를 아주 옥죄어왔던 미국의 물가. 미국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로 인한 환율 격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의 고리가 있었는데요. 그 고리의 핵심, 문제의 진원지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러죠. Consumer Price Index. 이게 10월 달 통계가 나왔습니다. 7.7% 오른 거로 나타났는데요. 예. 7%라는 게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7%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상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적정 성장, 적정 물가 상승률, 맥시멈 2% 정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3배 반 내지 4배 정도 수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 경제 지표라는 것은 절대 수준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 지수, 바로 지난달 또 지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추세,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7.7로 나온 것은 지난달에 8.3, 그 이전에 8.5, 한때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까지 그 6월 달이거든요. 그때부터 5달째 이제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가는 추세에 있구나. 또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7.7%라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달, 올 2월 달 이후에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이 2월 달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물가가 올랐던 그 대목은 이제 좀 빠졌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고통을 겪어왔던 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게 정확하게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시각에 선물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바로 5% 정도 미국 뉴욕 증시 올랐고요. 또 1시간 후에 열린 미국의 정규 뉴욕 증시장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7% 중반까지 오르는 최근에 도저히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 폭등세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 보니까 나스닥 관련된 그 파생 그 종목은 봤더니 20% 넘게 오른 것도 있던데 보니까 이게 7%라는 거를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10시 반에 그게 딱 나오면서 일제히 이렇게 선물 지수가 오르길래 나스닥 어떨까 싶었는데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좀 이번 연도 전쟁 이후에 높은 흐름이 점점 좀 낮춰주고 있는 그런 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물가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증시도 그렇고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신중론도 있는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진단을 하세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요즘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를 소개해 올리자면요. 미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다. 언제까지 올리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인플레가 2% 안으로 들어온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2%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제 물가가 하락세가 돼서 곧 조만간 2%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대목이 7.7%라는 금리가 6월 달에 9.1%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속도로 내려가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2%로 내년 정도에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정권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해서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경제학계에서 볼 때는 예. 금리 인상의 효과가 그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타임 레그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2%까지 내려간다는 신호가 그렇게 잘 안 날 것이다. 당분간은 여기에는 좀 타임 레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를 옥죄고 있는 몇 가지 변수들,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그 전달에 몇 좀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일반 그 고용 지표에서 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좋고요.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낮은 수준이고 또 소비도 나빠졌다고 그러지만 평상 때보다는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금리에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0.75%포인트를 4번씩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금리 인상은 계속하겠지만 그러나 그 금리 인상 폭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0.75%를 인상하느냐, 0.50%를 인상하느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인데 그 폭이 0.75에서 0.50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볼 그렇죠. 때는요. 증권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뉴욕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나 또 속도 조절을 시작했을 때 투자하면 좀 늦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선추매를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 뭐 대박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맞아 떨어지고 실패하는 그 확률은 좀 어때요? 보통 선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은 뭐 통계적으로는 반반이죠. 반반이고 반반이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이것은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번에 어떠냐 이런 어떤 과거 경험적 판단보다는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각종 거시 경제 지표가 물가 2% 쪽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내려간다면 그것이 언제쯤이냐. 이 대목에 따라서 그 시점에 약 한 2, 3개월 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 박사님 말씀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FOMC에서 그때 이제 이전 FOMC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표들이 뭔가 지금 금리를 좀 더 안정시키고 좀 폭을 줄이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CPI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예상치보다 좀 더 내려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긍정적 아까 얘기하셨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준의 계획대로라면요. 9월 달에 점도표라는 다트 그래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준 위원들이 각자 점을 찍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에 4.4%까지 올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00%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0.4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한 번 남았는데 빅스텝을 한다고 그래도 4.5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하는 게 원래 페이스로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었죠. 우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우려를 잠재우는데 CPI 7.7%가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있는 거군요.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나 7.7%라는 게 여전히 높은 그렇죠. 물가 상승 절대적으로 높은 거죠. 속도이기 예. 때문에 아직도 많은 어떤 변곡점,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빅스텝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예, 현재 지금 마지막에서. 그 CME 연준 그 금리를 예측하는 이렇게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리 선물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12월 달 미국의 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려 8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0.75거든요. 0.75는 12월 달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5 쪽에 상당히 시장의 무게 중심은 확실히 변화한 듯한 그런 조짐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우리 상황을 보면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 때문에 기업들 뭐 돈맥 경화란 말이 나올 만큼 자금줄 마르고 있는 상태고 금리도 높아갖고 가계대출 부실도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어쨌든 FOMC에서 속도 조절을 한다면 같이 좀 발걸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흐름을 할 거라고 보세요? 예, 미국의 물가가 7.7%로 전달보다 조금 낮아졌다, 상승률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가장 안도하는, 좀 마음이 편하셨던 분이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실 것으로 보여요. 하는 총재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울고 그렇죠. 또 시장에 자금난이 옵니다.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는데요. 예. 다행히 생각보다는 미국 물가가 조금 덜 올랐다. 이 얘기는 우리도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만큼 우리도 속도 조절할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네. 미국 기준금리는 4.0, 한국 기준금리는 3.0입니다. 이미 예. 지금 1%포인트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12월 달에 적어도 0.5%는 올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3.0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격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22일 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의 FOMC라고 그러는 금통위를 소집을 하는데 뭐 거기서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된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금리 인상 폭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빅 스텝인 0.5 대신 베이비 스텝인 0.25 정도를 하자는 세력들이 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론은 되지만은 예. 그런 앞으로 고용 지표 또 물가 지수도 CPI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PPI도 있고 PC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경제 지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CPI 지수가 조금 좀 낮게 나와서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거 박사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여길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예상이 되셨어요? 예, 뭐 잘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해제 속도가 조금 늦은 게 아니냐. 좀 늦었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PF 대출의 부도 우려 사태인데요. 맞아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도 평상시 같으면 예. 김진태 현 지사나 그전에 최문순 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에 별 타격을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PF 때문에 시중이 자금 사정이 간당간당하거든요. PF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데 건설회사는 사실은 담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 건데 특수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집이 다 분양이 되면 돈을 받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 공고를 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분양 대금을 못 받으니까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 전에 받아놨던 PF 대출이 부도가 납니다.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불씨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규제 지역을 규제 많은 것을 이제 해소한 것은 부동산의
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좀 경착륙을 연착륙, 하드랜딩,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조금 서서히 안정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집값을 잡기 위한 명분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더 올라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퇴로가 없습니다. 또 사고 싶어도 취득세가 너무 깊어서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준다면 뭐 상당히 그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한다는데 지금 부동산을 팔지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투기 과열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 25개구, 서울의 자치구가 25개입니다. 전부 투기 과열 지구 하나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붙어 있는 4개, 그러니까 하남이라든지 광명 이런 4개 지자체에도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여전히 지금 최고강도 이를테면 그렇죠. 집을 사고 팔려면 거래 허가제도 맞아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가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살 사람이 없고 거래는 절벽이 되고 부동산 미분양에다가 PF 대출 부실 이런 게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막아보자고 했고 추경호 부총리도 이번 규제 해제가 마지막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제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효과는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위례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가 꽤 큰 규모고요. 경기 김포시에 4만 6천 호 규모의 택지가 조성이 되고 2027년부터 순차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숨통을 좀 트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변수가 될지 예. 끝으로 짚어주시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이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 과거 사례를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또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선제적으로 정부가 미리 신도시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2027년부터 분양을 시작하기로 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부동산 폭등 또 주거 불안정을 미리 막았다. 그런 면에서 선제적 조처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김포 지역인데 김포 지역 교통 대란으로 그야말로 지금도 최악의 지옥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지하철 5호선 추가 연결이 지방자치제하고 뭐 대충 합의가 돼서 김포 신도시와 함께 5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김포 신도시 조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